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자, 여러분 이번 시간부터는요 한 방에 끝내는 공기업 전공필기 경제학 거시경제학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선 이 거시경제학 관련해 가지고요 우리가 미시와 거시의 차이점은 예전에 말씀드린 적이 있거든요. 거시는 국가경제 전체를 크게 살펴본다, 이게 바로 거시경제학이었습니다. 자, 근데 이 거시경제 관련해서요 여러가지 거시경제 변수에 대해서 우리가 살펴볼 거고요. 그 중에서 가장 중요한 게 국민소득이거든요. 그래서 이 국민소득 결정 이론, 이게 바로 거시경제학의 주요 토픽이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우선 순서는 이런 식으로 할게요. 거시경제학에 대해서 좀 말씀드리고요. 국가경제 전체는 이렇게 흘러가는 겁니다. 우리 몸의 유기체와 똑같이 피가 흘러가는 거랑 같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그래서 언제나 순환이라는 말을 쓰게 되는 것이고요. 우리 몸에 피가 흘러가는 것처럼, 에너지가 흘러가는 것처럼 국가경제 전체에 뭐 돈이라든가 이런 것들이 흘러가는, 근데 물론 실물적인 뭔가 생산물이 흘러가는 것을 뭐 총생산, 총소득, 흘러가는 물의 양을 측정한다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래가지고요 흘러가다 보면 우리 몸에 열이 나잖아요. 그 열이 나는 거, 그런 것들을 우리가 물가와 인플레이션 이렇게 얘기할 것이고요. 그 외에 기타 주요 거시경제 관련된 변수들에 대해서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이걸 보신 다음에 여기 나와 있는 국민소득이 어떻게 결정되는가, 그거에 대한 얘기를 우리가 살펴볼 것이고요. 그 다음에 거시경제를 바라보는 두 가지 시각이 있거든요. 하나는 시장의 원리를 굉장히 중시 여기는 고전학파가 있고요. 아니다, 정부가 적극적으로 개입을 해야 된다라고 하는 케인즈학파가 있습니다. 그래서 고전학파랑 케인즈학파가 어떻게 국가경제를 바라봤는가, 그에 대한 내용을 같이 공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고전학파 모형과 케인즈학파 모형을 두 개 비교해서 평가하면서 이 챕터를 마무리 짓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선 거시경제와 관련된 내용 좀 다시 한번 봅시다. 여러분, 거시경제는 무엇인가 라고 하면은요, 미시경제는요 개별 시장에 대해서 개별 경제 주체들의 행동을 하나하나 살펴보는 거예요. 우리가 여기 숲이 이렇게 있으면 숲 속에 나무가 이렇게 있다라고 그랬죠. 이 나무라든가 풀이라든가 이 풀에 꽃이 있고요. 여기에 뭐 이렇게 사람같이 됐네요. 뭐 나비도 이렇게 날아다닙니다. 그런 것들을 하나하나 살펴보면 그게 미시경제입니다. 근데 거시경제는요 이렇게 나무와 풀과 꽃 이런 것들이 다 모여지는 거야. 그래서 개별 경제 주체들로 구성된 경제의 총체적인 애그리게이트라는 표현을 씁니다. 총이라는 말을 씁니다. 다 집계했다는 말을 씁니다. 그래서 이거 전체적인 걸 보는 거죠. 그래서 이걸 전체적으로 우리가 숲을 바라보는 거예요. 그래서 망원경을 가지고 우리가 숲 전체를 조망하는 방식으로 살펴보는 게 거시경제학이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어요. 그래서 앞에 총체적인 이 표현이 있으니까 총 이런 식으로 얘기해요. 근데 미시는 그냥 어떤 한 기업의 생산량, 어떤 한 개개인 가정의 개인의 소득, 이런 식으로 하는데, 이거는 이 개개인들의 어떤 가정이나 기업의 생산량을 다 합쳐서 나타낸 거를 바로 국가경제 전체적으로 살펴보는 게 거시경제학,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물가와 또 국가경제 전체에 흘러가는 이런 경제성장, 국제수지까지 이런 것들이 거시경제 관심 변수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어요. 자, 그래서 거시경제 변수들은 수많은 개별 경제 주체들의 어떤 행동이 시너지 효과가 나는 것과 상호 의존적인 결과를 통해서 나타나는 현상이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거시경제 변수들은요 서로 연관이 있어요, 유기적으로. 그래서 미시와는 다르게 미시는 어느 한 부분을 딱 끌어가면 되는 건데, 거시경제는 이러한 변수들이 서로 어떻게 유기적으로 연결되어 있는가, 그거를 살펴보게 되는 겁니다. 무슨 말씀인지 아시겠죠? 자, 그래서 한 나라의 어떤 총생산량이 증가한다, 이렇게 되면은요 그게 바로 생산을 많이 하게 되면, 생산을 많이 해서 국민소득이 증가하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국민소득이 증가하게 되면은요 사람들이 물건을 많이 사잖아요. 그래서 이것저것 물건을 많이 사면 물건이 많이 팔려요. 그래서 소비가 증가하는 거죠. 소비가 증가하게 되면, 여러분, 소비가 증가하게 되면은 당연히 생산, 고용, 이게 또 증가. 왜냐면 기업 입장에서 봤을 때는 물건이 잘 팔리잖아. 그럼 당연히 생산을 많이 해야지 또 이윤을 더 많이 추구할 수 있죠. 그래서 고용이 증가하고, 고용의 증가는 실업률을 떨어뜨리게 됩니다. 이렇게 실업률을 떨어뜨리게 되면 다시 또 투자와 소비 등등이 증가하게 돼요. 그래서 우리가 거시경제에서는
공부할 때 파편적으로, 물론 커다란 시각과 파편적으로 보긴 하는데 이러한 변수들이 각각 어떻게 유기적으로 연결되어 있는가, 상호 연관되어 있는가, 그거에 대해서 살펴본다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아셨죠? 네, 이 정도 봐주시고요. 자, 그러면 거시경제학의 공부하는 대상의 목표는 무엇인가 하면요, 뭐 이렇게 한마디로 얘기하긴 그렇지만 이렇게 얘기할 수 있습니다. 첫 번째는요, 국민소득과 총고용은 가능한 한 높을수록 좋습니다. 그게 바람직합니다. 국민소득이 증가할수록 좋아요. 그렇죠? 고용이 많이 될수록 좋아요. 오케이? 이해되시죠? 그 다음에 환율과 국제수지는 안정적일수록 좋습니다. 그래서 환율이 들쭉날쭉하거나 국제수지가 흑자가 되거나 적자가 되거나 이 둘 다 나쁜 거예요. 그렇죠? 무슨 말씀인지 아시겠어요? 나중에 우리가 할 거예요. 국제수지가 지나치게 흑자가 되면 달러가 우리나라에 많이 들어와. 그러니까 돈이 많이 풀린 셈이니까 이게 또 인플레로 야기될 수가 있어요. 적절하게 우리의 개인 삶도 마찬가지인데 국가 경제도 마찬가지예요. 그래서 국제수지 균형 이런 것들이 좋고요. 그리고 인플레이션과 실업률 같은 거는 낮을수록 좋습니다. 아셨죠? 그래서 어떤 거는 높을수록 좋고 어떤 거는 낮을수록 좋고 그리고 어떤 거는 이렇게 높거나 낮지 않고 안정적인 상황이 되었을 때 좀 더 바람직하다. 이렇게 정리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거시경제학과 관련된 관심 주제들은 무엇입니까? 라고 하면요. 이런 거예요. 이런 것들. 그래서 우리가 이렇게 그림을 그릴 수 있겠어요. 이렇게 그려가지고요. 두 개 축에다 표현합니다. 수평축에는 뭐냐면 우리가 미시에서는 생산량을 표현하잖아요. 그 생산량을 다 서메이션해서 합한 거예요. 그래서 Q를 다 합했습니다. 이거를 Y라고 이렇게 쓰게 되는데 이게 바로 국민소득이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이해하시겠죠? 그 다음 이쪽도 마찬가지입니다. 이제 개별 시장에서의 어떤 상품의 가격, 사과의 가격, 자동차 가격 이런 것들을 다 서메이션 하게 되면 이렇게 P라고 만들어낼 수 있는데 요거는 이제 우리가 물가라는 말을 써요. 미시에서는 이게 프라이스 그냥 가격 이렇게 하는데 이거는 물가 이렇게 되는 것이고요. 자, 그래서 여기에 관련된 국민소득과 물가와의 관계를요 이렇게 그래프로 표현을 하게 되는데 이게 바로 AS, AD 이렇게 됩니다. 아셨죠? 앞에서 말씀드린 것처럼 이게 수요 공급 곡선인데 이게 A라는 게 총이라는 거야. 총 합했다는 거야. 합했다는 거. 그래서 토탈이야. 토탈. 이해되시겠습니까? 그래서 애그리게이트라고 보시면 되겠어요. 애그리게이트 이렇게 보시면 되겠고요. 자, 이쪽과 관련된 거 있잖아. 국민소득과 관련된 이 이슈들 얘기가 바로 뭡니까 하면 이게 GDP다 이렇게 생각을 하시면 되겠고요. 여기가 바로 이제 또 실업과 관련된 얘기예요. 실업. 국민소득과 관련된 GDP, 실업 이렇게 돼 있고요. 그 다음 여기 보시면 이게 물가와 관련된 거예요. 물가와 관련된 거. 요게 인플레이션이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그래프를 그리는데 이 그래프에서는 실업과 인플레이션이 여기 나와 있죠. 요거. 이게 우리의 주요 관심사가 되는 것이고 그 다음 환율과 국제수지 이런 것들 그리고 국민소득 이런 것들이 우리의 관심사가 된다. 이렇게 정리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렇게 봐주시고요. 그 다음에 이렇게 봅시다. 국민경제 순환 이렇게 나와 있어요. 자, 그래서 총생산과 총소득 이렇게 돼 있거든요. 여러분 우리가 이게 미시에서도 우리가 살짝 얘기했어요. 국가경제 전체도 마찬가지입니다. 가계가 있어요. 가계는 소비의 주체라고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생산물 시장에서의 소비의 주체고요. 기업은 물건을 만드는 주체입니다. 그래서 생산의 주체다 이렇게 생각을 할 수가 있겠고요. 이해가시겠죠? 자, 그러면 기업이 물건을 만들어서 생산물을 공급합니다. 그럼 생산물을 수요해. 어디서? 생산물 시장에서. 이해가시죠? 자, 그럼 이렇게 생산물을 공급해서 수요하면서 그에 따라서 이제 돈을 줘요. 그래서 생산물 구입을 위한 소비 지출, 판매 수입, 기업은 판매 수입을 얻게 됩니다. 이런 과정을 거치고요. 그 다음 생산 요소 시장은요, 노동과 자본이 거래되는 시장입니다. 그래서 기업이 이제 생산 요소에 제공을 하는 주체가 가계가 돼요. 그래서 생산 요소 공급. 여기서는 노동을 공급하거나 아니면 자본을 공급한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아니면 땅을 공급해요. 토지를 공급하거나 우리 미시에서 생산 요소 시장 보면 돼요. 아니면 경영 능력을 제공하는 거예요. 우리가 뭐 이제 여러 가지 그 CEO 같은 경영자들 보면은 훌륭한 경영자들이 어떻게 이런 생산 요소들을 유기적으로 조합하느냐에 따라서 그 성과가 달라지는 것을 알 수 있잖아요. 그래서 이런 것들을 조합하게 되면
이거를 기업이 이제 잘 버무려가지고 물건을 생산하게 됩니다. 이해 가시죠? 그럼 그에 따른 대가를 줘야 되잖아. 그래서 생산요소 구입, 사용에 대한 지출을 하게 되는데 노동에 대한 대가가 임금이고요. 자본에 대한 대가가 이자예요. 죄송해요. 이자가 되고요. 그 다음에 토지에 대한 대가가 지대, 그리고 경영에 대한 대가가 이윤이다. 이렇게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아셨죠? 네, 이런 흐름 잘 체크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총생산과 총소득, 그리고 국가의 부 이렇게 나와 있는데 여러분 우리가 오해하시면 안 되는 게 이 국가의 부 있잖아요. 부. 이건 절약 개념이에요. 근데 소득이나 이런 것들은 유량 개념이야. 일정 기간 동안에 들어오게 되는 화폐액을 나타내는 것이고요. 부라고 하면 이걸 웰스라고 보시면 되는데 이런 거는요. 일정 시점에서 얘기하는 겁니다. 일정 시점에서 절약, 일정 시점에서 축적돼 있는 재산액을 얘기하는 거예요. 무슨 말씀인지 아시겠습니까? 야, 너 말이야 재산이 많아, 부자야. 이건 뭐냐면 내가 지금 아무것도 안 하더라도 들어오는 돈 이런 건 없더라도 미리 쌓아둔 축적된 돈이 많다 이 뜻이에요. 근데 우리 경제학에서 관심사는요, 지하자원이 많아도 그거는 자원 부국이라 얘기하잖아. 그래서 저기 남아프리카 공화국이라든가 아니면 남아메리카의 뭐 아르헨티나, 브라질, 아니면 러시아 이런 데는, 아니면 우리가 동남아 같은 데도, 아니면 사우디나 이런 데도 부예요. 부자가 많아요. 그런데 그 나라들이 사실 어떻게 보면 국가 경제 전체적으로 뭔가 더 발전하지 못한 그런 측면이 있게 되는 거죠. 이해 가십니까?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좀 더 관심 있는 거는, 야, 부가 관심이냐 소득이 관심이냐 하면은 소득이 좀 더 관심 있다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요거는 이제 정부와 가계, 해외 부분까지 더 들어온 거야. 아까 얘기했을 때는 소비의 주체인 가계, 기업 이 두 개만 얘기했는데 이제 정부가 들어옵니다. 정부도 이제 물건을 만들어서 생산 공급하고 뭐 이렇게 해서 들어오게 되고, 해외 부분도 역시 관련을 맺게 돼요. 그리고 기업끼리도 서로 자본재를 주고받으면서 기업끼리도 거래를 하게 되는 거죠. 삼성이 모든 부품을 다 만들고 무슨 뭐 현대자동차가 타이어부터 볼트너트 다 만드는 거 아니죠. 어떻게 보면 계열사, 하청업체 등등등 다른 기업과 거래를 하게 됩니다. 이것도 마찬가지입니다. 여기는 인구와 노동 이런 걸 통해 가지고 뭔가를 만들어요. 총생산해요. 생산 활동합니다. 그럼 여기 이제 물이 이렇게 흘러가요. 소비와 이런 것들이 흘러가면서 소비가 되는 게 또다시 투자로 연결되고, 이 대체 투자 이런 것들은 나중에 배울 거예요. 감가상각에 의한 그런 투자들 우리가 얘기할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제 먼저 살펴볼 게 뭐냐면, 국내 총생산해서 이 D가 뭐냐면 도메스틱이에요. 도메스틱. 그리고 여기 보시면 G가 그로스예요. 그로스. 총 다 더했다는 거야. 그로스. 그래서 그로스 도메스틱, P는 프로덕트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해 가시겠죠? 자, 우선 첫 번째 개념을 보셔야 되는데, 일정 기간 동안에 유량이라는 개념입니다. 한 나라 땅에, 한 나라 국경 안에서 생산된 모든, 이게 다 포함시키는 거예요. 모든 최종 생산물. 그러니까 모든인데 중간 생산물 하게 되면 이중, 중복 계산돼요. 그래서 최종 생산물의 시장 가치로 표현합니다. 우리가 왜 시장 가치로 표현하냐면, 여러분 생각해봐. 어떤 나라가 얼마나 더 잘 사니 이거 얘기할 때 그냥 사과, 자동차 이렇게만 얘기하면 비교 자체가 어렵게 돼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화폐 가치로 바꾸게 된다라고 보시면 돼요. 아니, 간단하게 생각을 해보면 이렇게 볼게요. 한국이 있고요. 그리고 여기 미국이 있습니다. 여기 사과를 생산하고 있고요. 자동차를 생산한다고 한번 생각을 해봅시다. 이렇게 있어요. 자, 이런 상황에서 만약에 한국이 사과를 10개 생산하고요. 자동차를 2개 생산한다고 할게요. 이 단위도 달라요. 사과는 개수, 자동차는 뭐 대 이렇게 되죠. 미국은 사과를 5개 생산하고 뭐 자동차를 5개 생산한다 할게요. 자, 두 나라 중에서 어느 나라가 더 잘 삽니까? 뭐 아웃풋이 더 많습니까? 하면은 어떻게 할 거야? 개수로 그냥 단순히 합하면 어때? 이런 생각을 한다고. 그래서 Q를 다 서메이션 하는 거야. 자, 그런데 문제가 있어. 한국은 그러면 Q를 다 서메이션 하면은 12개를 생산한 거고, 미국은 10개를 생산한 것이기 때문에 한국이 미국보다 훨씬 더 잘 살아 이렇게 얘기할 수 있는데, 뭔가 좀 마음에 들진 않습니다. 뭐가 마음에 안 드냐라고 하면은, 아니, 사과랑 자동차랑 가치를 1대1로 표현하는 게 좀 그렇잖아. 그럼 어떻게? 맞아요. 기준을 똑같이 맞춰야 돼. 그건 바로 뭐냐면 원화로 바꿔주는 겁니다. 만약에 사과의 가격이 100원이라고 할게요. 개당. 이거는 뭐냐면 하나 사과를 얻기 위해서는 1원짜리 100개를 줘야 된다는 겁니다. 아시겠죠? 자, 만약에 여기 나와 있는 것처럼 자동차는요,
1만 원이라고 할게요. 자, 이렇게 되면은 자동차 하나 얻기 위해서는 1원짜리 10,000개를 맞아요. 교환을 해야 되는 거예요. 무슨 말씀인지 아시겠죠? 자, 그러니까 우리가 이거 가중치를 다르게 해야 되는데 우리 뒤에 복잡한 거 보긴 할 겁니다. 거기 보시면 이렇게 가격에서 시장 가치로 만들어주면 조금 더 비교하기 용이하겠구나. 기준이 똑같아야 되는 거 아니에요. 무슨 말씀인지 아시겠죠? 자, 그러면 여기 나와 있는 것처럼 요거 두 개 곱할 때 여기다가 P를 해서 곱해주면 어떤가 하는 생각을 하는 거예요. 자, 그러면 여기 보시면 한국은 100원짜리 10개 생산했으니까 1,000원이 되는 것이고, 그리고 10,000원짜리 2개니까 20,000원, 이렇게 되면 21,000원의 가치를 창출하게 된 겁니다. 미국은요, 어떻게 됩니까? 100원짜리 5개니까 500원, 그리고 10,000원짜리 5개니까 50,000원, 이렇게 해서 50,500원 이렇게 생산을 하게 되는 거예요. 그러면 미국이 한국보다 약간 더 가치를 더 많이, 그러니까 부가가치를 많이 생산하게 된 그런 얘기 많이 하잖아요. 그거야. 이렇게 비싼 거를 많이 생산하게 되면은 개수가 중요한 게 아니라 비교를 똑같이 해야 되니까 시장 가치를 사용하는구나.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우리가 여기 나와 있는 좀 이렇게 분해를 해가지고 설명을 좀 더 디테일하게 다시 한번 볼게요. 우선 일정 기간이기 때문에 우리가 흐를 유자를 쓰는 플로우가 되는 거예요. 유량이다. 이런 표현 잘 보시면 돼요. 보통 1년이라는 기간을 사용하거나 아니면 분기별로 사용해요. 1분기, 2분기 이렇게 아니면 한 달 이렇게 기간으로 해서. 근데 이제 한 달 이거는 좀 아니고 보통 GDP는 연간 이렇게 1년 동안 이렇게 많이 하죠. 근데 이거는 너무 길기 때문에 그래서 뭔가 좀 분기별이나 줄여가지고 하려고 시도는 합니다. 한 나라 국경 안에서 우리나라 땅덩이에서 생산된 거를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우리나라에서 옛날에는요. GDP 도메스틱보다는 GNP를 많이 사용을 했어요. GNP라는 것은 N은 내셔널 해서 사람이라는 뜻이에요. 그래서 속지주의다 라고 보시면 돼요. 속지주의. 그래서 사람이에요. 사람. 그러니까 대한민국 사람이냐 아니냐 이게 중요한 거야. 그래서 우리가 우리나라 사람이 미국에서 만약에 뭔가 가치를 창출하게 되면 우리나라 사람이니까 GNP는 포함돼요. 어려운 얘기는 아닙니다. 우리나라 사람이니까 우리나라 내셔널 사람한테는 들어가요. 대한민국 국민이기 때문에. 근데 우리가 우리나라 땅덩이에서 가치가 창출된 게 아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그런 경우는 미국 땅덩이에서 생산된 것이기 때문에 우리나라 GDP에는 포함이 안 됩니다. 그래서 한국인이 미국에서 생산 활동을 했다라고 하면 생산 활동을 해서 소득을 벌었다고 할게요. 생산 활동 시. 자, 얘는 어떻게 된다고요? 여기 색깔을 바꿀게요. 녹색깔로 합시다. 요거에 대한 가치는요, 당연히 여기 보시면 GNP에는 포함이 됩니다. 포함이 되는데, 근데 이게 우리나라 땅덩이가 아니라 미국 땅덩이잖아. 그러니까 여기 나와 있는 GDP에는 포함이 안 된다. 이 정도만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최종이라는 말. 그래서 우리가 중간에 투입된 거 있잖아요. 그런 것들은 빼요. 중복 이중 계산되는 그런 문제가 있어서 그래요. 그래서 우리가 간단하게 보고 뒤에 다시 한번 보면 우리가 이제 밀을 생산해서 밀가루를 만들고요. 그냥 이걸 가지고 우리가 빵을 생산한다라고 한번 해봅시다. 자, 그러면 처음에 이거를 재배했어요. 그래서 5만큼의 재배를 했다 합시다. 그럼 이 밀을 투입해 가지고 가루로 만들어요. 그래서 7의 가치를 창출했다 합시다. 그러면 여기에 나와 있는 게 보면은 요게 5의 가치를 창출했는데 이 5가 그대로 들어가니까 얘는 이만큼의 추가적인 가치는 밀가루 단계에서는 2 이렇게 되는 거죠. 자, 그 다음에 다시 색깔을 또 이걸로 해야겠네요. 빵을 생산했는데 빵의 가치가 10이라고 할게요. 10. 이렇게 되면 여기 7이라는 가치가 이쪽으로 오게 되고요. 그 결과 추가적으로 되는 게 3 이렇게 되는 거예요. 자, 만약에 이거를 단순하게 그냥 합했다라고 하면 어떤 문제가 발생하냐면 밀가루, 빵을 더하면 5, 7, 10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거를 단순한 합으로 한다라고 하면 단순 합계 이렇게 하게 되면 자, 그러면 어떤 일이 발생한다? 그렇죠. 5, 그 다음 7, 10 이렇게 되는 건데 이러다 보면 밀은 여기 있는 게 여기도 들어가고 여기도 들어가잖아. 그러니까 세 번 계산되는 거죠. 그러니까 2번 중복 계산되는 거고 밀가루도 2번 중복 계산돼요. 여기 되는 거니까 빵은 한 번이지만 그래서 방법이 뭡니까? 라고 하면요. 그냥 우리가 가치를 창출할 땐 이렇게 하는 거야. 여기 나와 있는 것처럼 각 생산 단계에 부가가치를 더합니다.
그래서 여기 밀가루에 5, 밀에 5, 그 다음에 밀가루에 2 이렇게 돼 있고요. 그 다음에 여기 빵 여기 나와 있잖아요. 빵 단계에서는 3 이렇게 되는 것을 알 수가 있어요. 그래서 이렇게 각각의 세 개를 레고식으로 더하게 되면은 무조건 여기 나와 있는 최종 생산물의 가치인 빵 이렇게 해서 결정이 돼요. 그래서 우리가 최종 생산물의 가치인 10 이렇게 얘기하거나 아니면 각각의 생산 단계에 해당하는 부가가치예요. 그래서 5, 2, 3 이렇게 더하거나 그래서 이렇게 하는 게 아니라 여기 나와 있는 5, 2, 3 이렇게 하게 되면 이게 최종 생산물의 가치인 10빵의 가치와 똑같게 된다. 이런 방법을 사용합니다. 아셨죠? 그리고 이제 밑에 시장 가치를 가지고 사용한다.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렇게 정리하시면 될 것 같고요. 네. 왜 우리가 시장 가치를 쓰는지는 아시죠? 지금 말씀드린 것처럼 사과랑 그리고 자동차랑 이렇게 단위가 다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 그 다음에 우리가 명목 GDP랑 실질 GDP 개념인데 이 명목이라는 거 노미널 이런 거예요. 노미널 이렇게요. 자, 이 노미널이라는 것은 그 해라고 보시면 돼요. 그 해. 당해년도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당해년도에 어떤 그 가격으로 계산을 한 거예요. 그게 아니고 실질 GDP다라고 하면은 요거는 레알이잖아요. 레알, 리얼입니다. 리얼. 이건 진짜예요. 진짜. 그래서 뭔가 물가상승분에 의한 효과를 빼버리는 거야. 그래서 요거는 뭐냐면 기준연도가 있는 거예요. 기준연도에 어떤 화폐 가치로 계산을 한다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예를 들어서 볼게요. 우리가 앞서 뭐라 그랬냐면 GDP는요. GDP는 여기 보시면 P 곱하기 Q다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물론 다 이걸 서메이션해서 더해야 되는 거죠. 자, 만약에 어떤 한 나라가 100원짜리를요 10개를 생산을 했습니다. 10개를 생산했어. 그래서 이게 지금 언제냐면 2020년이라고 할게요. 2020 이렇게 돼 있어요. 자, 그런데 2021년에는 얼마의 가치가 창출되는가 요걸 생각해 보면요. 요게 P 곱하기 역시 Q 이렇게 해야 되는데 이거 1 이렇게 할게요. 1 이렇게 하고 얘는 기준연도를 제로라고 이렇게 해서 얘기를 많이 합니다. 자, 그래서 가만히 살펴보면 만약에 이 가격은 재화의 가격은 100원 그대로인데 얘가 개수가 15개, 20개로 할까요? 20개 이렇게 늘었다고 할게요. 얘가 20개, 지우려면 다 줬어야 되는데 그래서 이게 20개 이렇게 늘었다고 할게요. 그러면 이게 1,000원의 가치인데 2,000원의 가치로 2배나 국민소득이 증가했어요. 이건 좋은 거죠. 근데 알고 봤더니 얘는 2,000원의 가치가 된 거예요. 2,000원의 가치가 됐는데 GDP가 됐는데 근데 가격이 오른 거야. 200원으로 가격이 올랐고요. 생산량 그냥 여전히 10개로 그냥 고정되어 있는 거야. 그럼 얘도 어떻게 된다? 2,000원 이렇게 되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러면 우리가 이렇게 생각을 할 수 있겠죠. 여기 보시면 얘가 우리가 기준연도에 2020년도에 GDP가 될 텐데요. 여기 나와 있는 것처럼 분명히 명목 GDP로 따지면 그 해년도의 가격과 그 해년도의 수량을 곱해주는 건데 이게 2,000원 나오게 되면은 어떻게 돼요? 2배나 우리가 행복해진 거라고 볼 수 있잖아. 소득이 2배 뛴 거라고 볼 수 있잖아요. 근데 문제는 뭐가 됩니까? 사실 이거는 우리 괜찮은 건데 오케이 좋은 건데 오케이. 근데 이거는 사실 노케이란 말이야. 노케이. 왜요? 노케이. 아니 왜냐면 사실 우리가 행복해졌냐라고 얘기할 때 생산량이 많이 이렇게 증가해 가지고 우리가 소비를 많이 할 수 있어야 되는데 이거는 사실은 물가가 상승해서 가격이 상승한 착시현상이라고 뻥튀기라고요. 무슨 말씀인지 이해되시죠? 그렇기 때문에 이제 우리가 고민을 하는 거야. 당해년도에 그냥 명목 GDP는 그 해 가격과 그 해 생산량을 곱하면 되는 건데 이걸 비교하려고 해. 기준연도랑 비교연도를 비교하려고 하는데 여기 나와 있는 것처럼 그냥 단순히 비교하면 이게 2,000원으로 국민소득 GDP가 2배로 증가했는데 이게 물가 때문에 증가했는지 Q 때문에 증가했는지 그걸 좀 알 수가 없는 거야. 이해 가시죠? 그럼 어떻게 해야 됩니까? 라고 하면 어떻게 하긴요. 이렇게 하면 되는 거지. 여기에 나와 있는 형광펜으로 합시다. 여기에 나와 있는 기준연도의 가격을요. 그대로 가져오는 거야. 이거를. 그럼 그대로 가져와서요. 여기다 그냥 갖다 쓰는 거야. 이렇게 기준연도의 가격을. 그럼 여기다 이렇게 그대로 가져오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가격은 안 변했다고 가정을 하는 겁니다.
이해 가십니까? 자, 여기서 가격은 안 변했다고 가정을 하게 되면 여기 나와 있는 것처럼 기준 연도의 가격인 100을 그대로 갖다 쓰게 되는 거예요. 갖다 쓰고 자, 그 다음에 펜 바꿉시다. 그 다음에 곱하기 비교 연도의 생산량, 비교 연도의 생산량을 곱해주는 거니까 이게 이제 만약에 요거 때문에 이제 발생했다라고 하면 지금 이게 좋은 건데 밑에 같은 경우에는 비교 연도의 생산량이 10개 생산됐다라고 하면요. 무슨 말씀인지 아시겠습니까? 자, 그래서 다시 한번 볼게요. 우리가 여기 보시면 명목 GDP는요. P1 곱하기 Q1 이렇게 되는 건데 우리가 실질로 나타내게 되면 여기 있는 것처럼 이게 P0, 옛날의 상품의 가격에다가 거기에다가 Q1을 이렇게 곱하게 되면 이게 바로 어떻게 된다? 실질 GDP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실질 GDP. 지금 상황에서는 이 위에 있는 게 아니라 밑에 있는 걸 가지고 예를 드는 거예요. 밑에 있는 거 가지고. 그러니까 만약에 우리가 그냥 단순히 P 곱하기 Q 했을 때 밑에 있는 경우를 보면 2,000원 2배 이렇게 올라가는데 이렇게 계산하면 어떻게 돼요? 역시 그냥 1,000원, 실질 GDP는 1,000원 이렇게 관계가 되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자, 정리를 한번 해보면 어떻게 됩니까? 라고 하면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게 바로 이거지. 여기 나와 있는 것처럼 P 곱하기 Q를 하게 되는데 P 때문에 변하는 효과를 제거하기 위해서 이 실질 GDP는요. 기준 연도의 가격을 기준으로 해서 한 겁니다. 그래서 얘가 그대로 여기 나와 있는 것처럼 여기 100원을 그냥 가지고 있다라고 여기다 이제 집어넣게 되면은 요거 그대로 100원 온 거죠. P0 그대로 온 거죠. 요게 바로 실질 GDP. 자, 근데 되게 재밌는 거는요. 여기 보시면 이걸 그대로 가져와 볼게요. 이걸 그대로 가져와서 이걸로 기준 연도에는 그럼 실질 GDP는 어떻게 됩니까? 라고 하면요. 기준 연도의 실질 GDP는 지금 얘기한 것처럼 얘를 그냥 가져오잖아요. P0 가져오고 곱하기 뺄까요? 여기다가 P0 그냥 가져오고 Q0 이렇게 하게 되는 거야. 자, 그러니까 뭘 말씀드리고자 하는 거냐면 비교 연도에는 우리가 요거를 조정을 해주기 때문에 기준 연도 걸로 그래서 요거 P0를 가져오니까 명목과 실질이 차이가 날 수 있어요. 근데 여기 보시면은요. 얘가 지금 명목 GDP가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얘가 명목 GDP야. 2020에. 근데 얘가 2020의 실질 GDP예요. 명목과 실질이 어떻게 돼? 같아요. 아시겠죠? 자, 그래서 우리가 체크할 수 있는 거는 이런 것을 체크할 수 있습니다. 나중에 좀 더 자세하게 문제 풀 때 얘기하긴 할 겁니다. 그래서 지금 얘기한 것처럼 기준 연도의 GDP는 명목 GDP와 실질 GDP가 같아요. 실질 GDP가 갖게 된다라는 것을 우리가 확인할 수가 있겠습니다. 아셨죠? 네, 그 정도 체크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명목과 실질 관련된 그 얘기를 좀 보시면 되겠고 우리 책에서는 뭐 당해년도의 시장 가격으로 평가한 것인데 여러 가지 뭐 산업 규모와 등등등 그런 거를 우리가 파악하기 좋다라고 하는데 요것 좀 잘 생각하시고요. 실제 시험 문제에서는 계산 문제도 자주 출제가 됩니다. 아셨죠? 그 정도 해주시고요. 자, 그리고 우리가 이제 실제 GDP와 잠재 GDP인데 잠재 GDP라는 것은 그냥 말 그대로 포텐셜이야. 그래서 우리가 한 국가가 이용할 수 있는 노동과 자본을 최대한 끌어올려서 사용한 겁니다. 그게 바로 완전 고용 국민소득 하에 국민소득이다 라고 보시면 돼요. 근데 주의하셔야 될 게 한 나라 국경 안에 존재하는 모든 생산 요소를 다 합한 건데 이게 정상적인이라는 말 보셔야 돼요. 여러분 하루에 몇 시간 공부하는 게 여러분들 최선을 다해서 공부하는 거예요. 24시간이 하루잖아요. 24시간 공부해야지 최선을 다하는 거예요? 그건 아니지. 그럼 죽어요. 뭐 여기가 먹고 자는 뭐 생존을 위한 잠자는 시간도 있어야 되잖아. 그렇기 때문에 하루에 사람들은 뭐 15시간 정도 일을 하는 게 너무 심한가? 그러면 이게 바로 최선을 다하는 거다. 이렇게 볼 수도 있고요. 무슨 말씀인지 아시겠죠? 아니면 또 이럴 수 있습니다. 15시간 말고 기계 같은 것도 보시면 선풍기 같은 것도 하루 종일 돌리면 과열돼서 박살이 납니다. 그럼 선풍기도 정상적으로 가동할 때 열이 나가지고 망가지지 않을 정도로 돌리는 걸 얘기하는 거야. 그러니까 여기 보시면 모든 생산 요소가 완전 고용된 건데 정상적으로 완전 고용된 상태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고요. 이거 저 뒤에 자연 생산량이라는 표현도 쓰고요. 자연 실업률이라는 표현을 쓰기도 합니다. 이건 뭐냐면 우리가 지나치게 너무 많이 일을 하게 되면 15시간 일을 이상 하게 되거나 보통 이제 8시간이죠. 기계도 너무 과도하게 정상적이지 않게 사용하게 되면 어떻게 됩니까? 열이 난다고. 그러니까
열이 나지 않는 가운데 실현할 수 있는 최대한의 GDP. 그게 바로 인플레이션을 가속시키지 않는다라는 말을 씁니다. 나중에 뒤에 또 보긴 할 거예요. 그래서 non-acceleration 뭐 이런 표현을 써요. 인플레이션을 accelerate 하지 않는, 가속시키지 않는 그런 고용된 상태, 완전 고용된 상태를 우리가 잠재 GDP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자, 우리가 15시간 일을 하는 게 가장 열심히 공부하고 일한다고 말씀을 드렸어요. 근데 실제는 어떻게 됩니까? 맞아요. 뭐 10시간밖에 일을 안 할 수 있어. 그러면 5시간은 더 낭비를 한 거죠. 그럼 그게 GDP 갭이 이때는 0보다 큰 플러스 하면은 이 최선을 다 못한 거고요. 때로는 우리가 벼락치기를 하기 위해서 하루에 15시간 일하는 게 최선을 다하는 건데 20시간 일을 하거나 공부를 할 수가 있어요. 이해 가시죠? 자, 그럼 뭐야? 그렇죠. 15시간 하는 게 아주 열공하는 건데 20시간 일을 했다? 그렇죠. 마이너스 GDP 갭 하면은 이거는 과열된 상태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렇게 해서 우리 잠재 GDP랑 실제 GDP 그렇게 좀 봐주시면 될 것 같고요. 그 다음에 좀 말씀드렸는데 GDP의 측정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리가 GDP를 측정할 때는요, 이렇게 삼면등가의 법칙이라는 표현을 씁니다. 여러분들 생각할 때요, 여기 튜브를 하나 생각해 보세요. 튜브가 이렇게 있어요. 튜브 속에 물이 흘러간다고 한번 생각해 봅시다. 이렇게 튜브가 이렇게 있고요. 이 안에 물이 쫙 흘러가고 있어요. 이렇게. 흘러가는 물의 양은 어떻게 될까요? 똑같지 않겠습니까? 우리가 지난 시간에 이제 아까 좀 본 것처럼 여기 가게가 여기 있고요. 가게가 있고, 이해 가시죠? 여기 기업이 있어요. 기업의 주체가 있고요. 이 안에 물이 쫙 흘러가고 있어. 흘러갈 때 여기서 이제 물의 양을 측정하는 거야. 여기서 쭉 물이 얼마나 있지? 쭉 여기서 물이 쭉 여기 물이 이렇게 얼마나 흘러가지? 그걸 측정합니다. 그랬을 때 여기 가게가 이제 소비를 하는 거니까 지출 측면의 국민소득이다라고 하고요. 기업이 물건을 생산해서 파는 겁니다. 그래서 여기는 생산 측면이다. 이렇게 얘기하고요. 근데 여기는 생산 요소 시장에서 노동과 자본을 제공한 대가로 기업이 뭘 주잖아요. 그래서 이거를 분배 측면이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자, 이렇게 튜브가 물이 흘러가는 튜브 생각해 보시면 거기 흘러가는 물의 양이 일정하잖아요. 그래서 이렇게 일정하다라는 것을 우리가 삼면등가의 법칙이다 라고 얘기합니다. 자, 이건 뭐냐면 세 가지 측면에서 물이 흘러가는 양을 측정했을 때 그 가치의 크기가 등 같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어요. 무슨 말씀인지 아시겠죠? 자, 그래서 우리가 이제 한 세 가지 정도로 이제 보긴 할 거예요. 그래서 먼저 첫 번째, 뭐를 생산하잖아요. 여러분들 생각해 보실 때 뭘 생산하게 되면 생산한 만큼 우리가 돈을 벌게 돼요. 그 미시에서 생각해 보시면 내가 생산해서 가치를 창출한 만큼 노동, 자본, 이자, 뭐 경영에 대한 이윤 이런 거를 분배받게 됩니다. 자, 그럼 이거를 분배받게 되면은 당연하게 이게 분배 국민소득, 뭐 노동소득, 자본소득 등등등 이게 생기고요. 이게 분배를 받게 되면 어떻게 됩니까? 당연히 이걸 가지고요. 우리가 물건을 소비할 수가 있죠. 그래서 이거를 지출한다고요. 지출. 그래서 우리가 지금 말씀드리고자 하는 거는 뭐냐면 자, 여기 나와 있는 것처럼 뭐가 생산됐습니다. 그럼 생산되면 이제 분배가 되고요. 분배가 되면 그게 다시 지출이 이렇게 된다는 것을 알 수가 있게 돼요. 그 생산과 관련해서는요, 앞에 우리가 봤습니다. 어떤 식으로 됐죠? 맞아요. 밀가루, 밀가루, 빵 이렇게 나와 있는 것처럼 각 생산 단계 부가가치에 합을 하거나 아니면 최종 생산물의 시장 가치로 나타낼 수가 있어요. 그래서 최종 생산물의 어떤 시장 가치로 측정을 할 수 있고요. 최종 생산물의 가치 말고 이거는 부가가치의 합이다 이렇게도 나타낼 수 있죠. 부가가치의 합이다 이렇게도 나타낼 수가 있습니다. 아셨죠? 자, 그 다음에 우리가 이거를요 생산을 했어. 그럼 이제 또 분배를 해야 되잖아. 그래서 분배가 뭐냐면 노동소득과 이렇게 할게요. 노동소득이 이제 임금 이렇게 되니까 임금이라고 씁시다. 그냥 그러면 임금과 자본에 대한 대가인 이자와 그 다음에 지대와 그 다음에 경영에 대한 대가인 이윤 이렇게 분배를 받게 되고요. 아셨죠? 자, 그 다음에 이걸 지출합니다. 지출 측면에서는 뭐라고 얘기합니까? 라고 하면요. 우리가 이거를 쫙 해서 소득을 벌어들인 다음에 이건 암기하셔도 됩니다. CI
G, 그 다음에 순수출 이렇게 얘기할 거예요. 그래서 이거 나중에 많이 쓸 겁니다. 자, 그래서 여기는 소비, 지출, 수요 이렇게요. 말을 다 끝까지 이렇게 해서 써주세요. 그 다음에 투자, 지출, 수요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 다음에 정부, 지출, 수요 이렇게 얘기할 거예요. 다 지출이라는 말 들어가 있죠. 그래서 정부, 지출, 수요. 그 다음에 순수출 이렇게 돼 있습니다. 순수출 이렇게요. 자, 그래서 이렇게 해가지고 우리가 나와 있는 지출 측면에서의 국민소득 이렇게 얘기합니다. 이게 세 가지 측면이 똑같다라는 게 바로 삼면등가의 법칙 이렇게 됩니다. 자, 우리 구체적으로 좀 보시면 생산 측면에서의 접근 방법 얘기하면요. 부가가치 지금 생각한 것처럼 총 산출에서 중간에 소비되거나 감가상각 뺀 게 부가가치예요. 그래서 우리가 임금, 지대, 이자, 이윤 이렇게 돼 있어요. 이거는 조금 복잡해요. 우리 책에 나와 있긴 하지만 여기 보시면 원재료를 가지고 농부가 밀을 만들어요. 그걸 도매상에 갖다 팔고 그걸 다시 제분업자가 밀가루, 빵 이런 식으로 만드는 흐름이 있습니다. 그래서 각각 여기 생산액이 들어가고요. 그 다음에 여기 보시면은 중간에 소비될 수가 있잖아. 밀을 생산한 농부도 부침개 해먹는다고 밀을 소비할 수도 있고요. 중간에 또 밀이 갑자기 없어지거나 뭐 상한다고 하긴 그렇지만 사라지거나 해서 감가상각돼서 이게 마모가 되는 거야. 사라지는 거야. 마모. 우리 인간도 뭐 이렇게 낡아서 인간도 이렇게 소진되거나 기계도 낡아서 이렇게 마모가 돼가지고 이게 메인테너스 해주지 않으면 기계가 다시 이렇게 계속 이렇게 보완해주지 않으면 작동이 잘 안 되는 거죠. 그래서 부가가치는 어떻게 됩니까 하면 원재료는 여기 4천 그대로 오고요. 밀 같은 경우는 총 산출물에서 중간 소비 감가상각 뺀 만큼 또 4천 되는 것이고요. 이걸 각각 계산하게 되면 이 끝에 부가가치 이렇게 나타나는 거 알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걸 다 더하면 감가상각 이렇게 되는 거 알 수가 있고요. 이해 가시겠죠? 그래서 여기 나와 있는 생산액에다가 중간 소비, 부가가치 이렇게 나타내는 거 우리가 잘 좀 체크해 보시면 되겠어요. 자, 우리가 요걸 가지고 이제 측정을 하게 됩니다. 자, 그래서요 우리가 생산 측면에서 국민소득인데 그림 다시 한번 우리가 보긴 할 거고요. 그럼 지출 측면에서의 우리가 살펴볼 수 있어요. 그럼 어떻게 돼 있다고 그랬죠? CIG 순수출 이렇게 구성되어 있어요. 자, 그래서 국내 여기 보시면은 민간의 소비 지출하면 우리가 이제 소비를 하는 건데 내구 소비재, 자동차나 냉장고, 가구 이거 좀 오랫동안 소비하는 것을 내구재라는 말을 써요. 내구재를 구입하는 것을 내구 소비재 이렇게 하고요. 내구 소비, 내구재를 소비하는 비내구 소비재, 의류, 식품 이런 서비스 이렇게 주택, 전세, 교통, 오락 이런 것들은 또 서비스 이렇게 구성되어 있습니다. 이런 것들이 민간의 소비 지출이 되는 거고요. 다음에 국내 총 투자, 이게 기업이 하는 거죠. 이거는 보통 가게가 많이 하는 것이고요. 그래서 국내 총 투자를요, 국내 총 자본 형성 이런 말 씁니다. 그래서 민간 투자와 정부 투자, 이 국내에는 경제 주체가 기업도 있긴 하겠지만 민간 경제 주체도 있고 정부도 있어요. 그래서 민간 투자, 정부 투자 이렇게 합친 게 국내 총 투자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래서 국내 민간 투자를 민간 자본 형성이라 하고요, 정부 투자. 그리고 투자는 또 고정 투자와 재고 투자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재고 있잖아요. 이거 암기하세요. 뒤에 붙여서 하세요. 우리가 생산하고 남은 거, 재고가 남은 거, 그것도 우리는 투자로 간주를 합니다. 아셨죠? 자, 그리고 투자와 자본 이렇게 나와 있어요. 우리 뒤에 투자 파트에 살 건데 뭐 이렇게 보시면 돼. 자본재가 얼마나 증가했는가, 그게 바로 투자예요. 투자는요, 요거 보시면 투자 개념은 요게 약간 일정 기간 동안 나타내는 유량 개념이다 이렇게 생각을 하시면 되겠고요. 자본이다 라고 하면 이거는 저량 개념이다 이렇게 생각을 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네, 이해하시겠죠? 그래서 우리가 만약에 이렇게 한번 생각을 해 볼게요. 쭉 있는데 컴퓨터가 만약에 2020년에 2021년 이렇게 있다고 할게요. 자, 그때 K가 지금 작년에 T에서 이 컴퓨터가 10대가 있었습니다. 10대. 근데 이게 T 플러스 1기라고 할게요. 이렇게 2021년 이렇게 됐는데 컴퓨터가 15대 이렇게 됐어요. 그럼 지금 얘기한 것처럼 이게 뭐냐면 이 K라는 게 캐피탈인데 자본 스톡인데 현재 시점에서 일정 시점에서 컴퓨터가 얼마나 있니 라는 것을 나타내요. 일정 시점에서 저량 개념입니다. 10대가 있는데 1년이라는 기간 동안 컴퓨터가 얼마나 델타 K 변화했니 라는 것을 알 수 있는데요. 보다 다수대 증가했죠. 이걸 바로 우리는 투자다 이렇게 얘기를 하게 됩니다. 이해하시겠습니까? 그래서
투자와 자본재, 자본의 그 관계를 여러분들이 좀 이해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그래서 우리가 요거 보시면은요, 앞에 했던 그거랑 비슷한 거예요. 2019년 뭐 돼 있으면 이렇게 1년이라는 기간이 흘러갔다 합시다. 총 자본 스톡이 있었는데 1년 기간 동안에 감가상각되는 게 있어요. 그러면 1년 기간 동안 감가상각은 이게 마모가 된다고 말씀드렸죠. 마모가 돼서 사라지는 겁니다. 가볍게 보세요. 그 다음에 2019년 말에 총 자본 스톡이 이렇게 남은 거야. 여기다가 감가상각된 걸 다시 대체를 해줘야 되는 거지. 그래야지 뭐 컴퓨터든 이런 게 다시 잘 가겠죠. 뭐 자동차 생각하면 휘발유 같은 거 계속 넣어줘야지 자동차가 굴러가지 않겠습니까? 그걸 대체 투자라 그러고, 여기다가 1년이란 기간 동안 새롭게, 신이라는 게 new 아니겠습니까? 새로이 추가적으로 투자하게 된 걸 우리가 신투자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2019년 말에 총 자본스톡이 그냥 넘어왔다가 대체 투자 더해지고 신투자가 이렇게 더해진 거. 그래서 요거가 이제 총 자본스톡, 요 대체 투자, 신투자 이렇게 되고 2월 된 자본스톡에서 총 자본스톡은 이만큼이 된다라는 거. 중간에 대체라는 거, 그리고 새롭게 된 거. 요건 이제 우리가 투자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아셨죠? 네, 요 정도 정리하시면 될 것 같고요. 그 다음 정부도 소비 지출을 합니다. 그래서 정부도 여기 나와 있는 것처럼 외교, 국방, 치안, 교육, 사회복지 등등 이런 공익을 위해서 여러 가지 고유 업무를 수행하게 되는데, 이럴 때 최종 생산물을 정부도 구입을 해요. 공무원들 채용하게 되면 월급을 줘야죠. 공무원들도 노트북, 컴퓨터, 공무 수행을 위한 뭐 자가용이나 이런 것도 공급할 수 있겠죠. 그게 다 정부 소비 지출이고요. 근데 주의하셔야 될 게 이전 지출이 있어요. 이거는 트랜스퍼, 약간 가난한 사람이나 도움이 필요한 사람들에게 아무런 대가를 받지 않고 일방적으로 주는 거예요. 일방적으로. 그래서 일방적으로 아무런 대가 없이 그런 뜻이 되는 것이기 때문에, 특히 또 이게 정부의 총 지출에는 포함되는데 최종 생산물에 대한 지출이 아니라 이게 쓰세요 하고 중간에 주는 거잖아. 그러니까 그 사람이 쓰겠지. 그렇게 되니까 요거는 바로 GDP에는 포함이 안 된다. 포함되면 역시 이게 중간 소비랑 비슷한 거야. 그래서 이중 계산이 될 수 있게 됩니다. 자, 3년 능가의 법칙을 한마디로 다시 정의하면 이렇게 돼요. 국내 총생산은 만들어서 생산하고요. 쓰고 이렇게 지출, 그 다음 나누어 갖게 되는 분배, 요 양이 모두 같아지게 된다라는 거 알 수 있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기타 등등은 G&I가 있는데 이거는 나중에 문제 풀 때 조금 더 설명드릴게요. 여기 보시면 첫 번째 우리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N이기 때문에 이거는 사람이에요, 사람. 그래서 속인주의입니다. 그 다음 여기 D는요, 이게 GDP는 우리나라 땅덩입니다. 그러니까 요거 두 개 바꿔줘야 돼. 우리나라 사람이 생산한 거는 포함시키고 외국 사람이 우리나라 땅에서 생산한 거는 빼요. 그래서 우리나라 사람이 국외에서 수치한 우리나라 사람이 벌어들이는 건 포함시키고, 얘는. 그리고 스미스가 외국 사람한테 지급한 거죠. 국외 지급 요소 소득. 외국인한테 준 거는 빼요. 외국인이 벌어간 것은 외국인 소득은 빼고요. 그 다음에 여기 보시면 그래서 국외 순수치 요소 소득 이렇게 됩니다. 그 다음에 여기 보시면 I와 그 다음에 여기 보시면 P의 그 차이를 또 보셔야 돼. 뭐냐라고 하면 이게 이건 뒤에 환율 그 얘기를 하게 될 때 우리가 써먹을 건데요. 여기 I가 있죠. I 좀 이렇게 겹치기지만 인컴이에요. 인컴. 그렇기 때문에 이거는 GNI 할 때 인컴이니까 우리가 이게 후생과 관련된 지표다 이렇게 얘기하고요. 여기는 P잖아. P. 프로덕트예요. 프로덕트. 자, 프로덕트는 생산이기 때문에 이거는 생산과 관련된 지표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무슨 말씀인지 아시겠습니까? 그래서 여기 보시면 우리 후생과 관련된 지표와 생산과 관련된 지표, 그건데요. 여기서는 지금 그거까지는 좀 들어가진 않았어요. 그래서 우리가 프로덕트나 인컴 그거, 그래서 우리나라 사람들이 해외 생산 활동으로 번 돈보다 다른 나라 사람들이 국내에서 번 돈이 도메스틱이 더 많다. 이거는 지금 D와 I만 얘기한 것이고요. 그 다음 여기 나와 있는 P와 요거의 괴리는 같지 않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게 뭐가 결정됩니까? 라고 하면요. 요거는 교역 조건에 따라서 차이가 발생해요. 근데 요거는 좀 나중에 할게요. 그래서 교역 조건이 만약에 개선되면, 개선 시 우리가 이거는 국가 간에 다른 나라와 교역을 하게 되는데 생산한 것보다 훨씬 더 많은 것을, 그래서 인컴이 여기 보시면 프로덕트보다는 훨씬 더 좋아지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되는 거, 이건 좀 나중에 보도록 할 겁니다.
자, 그 다음에 저축과 투자와의 관계 나와 있는데 CIG 수출 빼기 수입 이렇게 되는 거. 이거 있잖아요. 이게 총 지출이에요. 우리가 암기해달라고 그랬습니다. 지금 여기는 요거는 뭐냐면 엑스포트예요. 수출이라고 보시면 돼요. 이거는 우선 암기하시면 돼요. 수출이고요. 그 다음에 얘는 임포트입니다. 임포트. 그래서 이 임포트 IM 쓰기도 하는데 I가 막 겹치고 해서 어떤 교수님은 뭐 Z 쓰기도 하고 Q 쓰기도 하고 그래요. 수입이에요. 수입. 자, 우리나라가 총 생산된 거 있잖아요. 국내 총 생산에 해당하는 건데 CIG 수출 빼기 수입. 수출한 거는 우리나라에서 생산했는데 외국인이 소비하는 거고요. 임포트는 뭐야? 수입은 외국에서 생산된 거잖아. 우리나라 땅에서 생산된 게 아니라고 해서 수입은 빼준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이거는 그래서 순수출이라고 얘기합니다. 이거는 빼준다. 그래서 수입은 제외한다. 해외에서 생산됐으니까. 자, 그래서 요거 두 개를 합쳐서 우리가 이걸 뭐라고 얘기할 겁니까? 라고 하면 net export 해가지고 순수출 이렇게 많이 쓸 겁니다. 자, 수출 빼기 수입과 여기 투자를 빼놓고요. 나머지 전리 넘겨요. I는 investment고요. 용어 정리할게요. C는 뭐냐면 consumption이에요. 소비예요. 소비. 아시겠죠? consumption. 소비의 약자로 쓰고요. I는 뭡니까 하면 I는 investment예요. 투자예요. 그래서 투자, 지출, 수요 이렇게 암기해달라고 했죠. 근데 너무 기니까 이렇게 쓸게요. G는 government야. 그래서 정부, 구매, 정부 지출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나머지를 다 넘기면 이렇게 되는 거 알 수 있죠. 자, 이렇게 됐을 때 여기 보시면 이게 I는 그대로 이렇게 있고요. 그 다음 수출 빼기 수입. 이게 이제 여기 보시면 국외투자라고 이제 얘기를 하게 되고 국외투자는 경상수지와 관련된 거예요. 요거 우리 나중에 뒤에도 국제무역론 파트에서 할 건데 수출 빼기 수입이잖아요. 이걸 바로 순수출이라고 하고 위에 net export. 이 순수출을 들어온 수입에서 수출해서 돌아온 돈 대비 나간 걸 뺀 거예요. 그래서 요거를 여기 나와 있는 경상수지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아셨죠? 요거는 나중에 우리가 좀 더 객관식 같은 거 할 때 문제를 집어넣어 가지고 우리가 풀면서 요 식을 암기를 하시면 돼요. 우선 암기하시고 여기다 값을 넣어서 계산하는 거 그런 걸 보게 될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저축과 투자와의 관계는 뭐라고 할 수 있냐면 여기 나오면 이게 경상수지라고 했잖아요. 자, 다시 정리할게요. 경상수지가 저거 S- 저게 S가 되는 거예요. 우리 요거는 나중에 또 할게요. S는 I, 그 다음에 요거 순수출 이렇게 쓸게요. 근데 요 순수출이 만약에 제로라고 한다면 우리가 어떤 결과를 초래합니까? 라고 하면 이게 S와 I가 같아지는, 저축과 투자가 같아지는 그런 상황이 된다. 이렇게 정리를 할 수 있겠습니다. 아셨죠? 네, 이렇게 정리하시고요. 자, 그 다음에 이제 여기 보시면 총생산 개념의 유용성과 한계 나와 있는데 GDP 개념의 유용성, 우리 책에도 한번 보시면은요, 같이 쭉 한번 봐보세요. 자, 우리 GDP를 가지게 되면 뭐가 장점이 있을까요? 맞아요. 우리나라 국가 경제의 사이즈나 이런 것들이 어떻게 되는가 그런 거를 파악하는 데 도움이 돼요. 근데 이 GDP가 완벽한가? 그건 아닙니다. 첫 번째는 이 추계 방법이 항상 일관적이진 않아요. 왜냐면 이게 전 국가를 전체적으로 국가 경제 전체를 우리가 측정하는 거니까 쉬운 건 아니죠. 그래서 어떤 거는 넣고 어떤 거를 빠지는데 이게 또 약간 일관성을 결여하는 방법이 있고요. 그럼 여가 같은 걸 우리가 충분히 반영하지 못해요. 이게 GDP라는 게 국민소득이라고 그랬잖아요. 그래서 국민소득이 높을수록 여러분들 행복이 돈은 다 아니지만 돈이 무조건 많다고 행복한 건 또 아니잖아요. 근데 돈이 많을수록 행복해지는 건 맞고요. 그래서 GDP가 높아질수록 행복은 보통 일반적으로 증가한다고 보는 거예요. 왜냐하면 이 행복이 생활 수준이 좋아지기 때문에 우리가 행복해진다 이렇게 볼 수가 있는 겁니다. 자, 그런데 만약에 여가 같은 게 있다고 합시다. 여러분, 여가와 노동 선택을 하게 되는데 여가를 누릴까 노동을 할까 이렇게요. 근데 어떤 사람이 만약에 여가를 줄이고 노동을 더 많이 했어. 그렇게 되면 노동을 많이 하면 우리가 생산을 많이 하는 거 아닙니까? 일을 많이 하면, 공부를 많이 하면 당연히 성적은 더 올라가겠죠. 근데 노동을 많이 해서 GDP가 올라가서 이게 행복한가? 그건 또 아닐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워라밸 이런 거 있잖아. 그러니까 삶의 과정 중에서 어떤 워라밸을 또 추구해야지 하루에 무슨 투잡해가지고 너무 많이 일을 해가지고 이게 워라밸이 되지 못할 수도 있잖아요. 그쵸?
그러니까 여가를 충분히 반영하지 못하고 또 생산 과정에서 발생한 여러 가지 부작용이 있어요. 우리가 이제 경제가 성장을 했어. GDP가 올라가는데 환경 오염 같은 그런 문제로 인해 가지고 자연 파괴 이런 거, 교통체증, 범죄 증가 이런 것들은 GDP에 반영이 잘 안 될 수 있단 말이죠. 그렇기 때문에 삶의 퀄리티, 워라밸을 중시하는 요즘 같은 경우에는 이런 환경 오염 문제도 좀 반영을 해야 돼요. 그리고 상품의 퀄리티를 반영하지 못합니다. 우리가 앞에서 사과랑 자동차 개수를 그냥 가격을 곱해서 얘기를 했어요. 근데 우리가 어떤 과자를 샀는데, 과자나 아이스크림을 샀는데, 아니 알고 봤더니 가격은 그대로야. 근데 가격이 원래 올려야 되는데 올리면 소비자들이 뭐라 그럴까봐 올리지 못하고 있어. 근데 알고 봤더니 과자가 빵빵해요. 보니까 질소 공기를 잔뜩 집어넣게 되면은 이게 뭐야, 퀄리티가 떨어지는 거잖아요. 무슨 말씀인지 아시겠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P 곱하기 Q를 하는데 거기에 상품의 퀄리티까지는 제대로 반영하지 못하기 때문에 그런 측면에서는 한계가 있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요, 여기 나와 있는 여가를 좀 반영하고 이런 환경오염 관련된 그런 것들을 제거해서 우리가 만들어낸 지표가 뭐 순경제, 후생지표 이렇게 나와 있는데 뭐 그냥 이 정도만 봐주시죠. 그래서 시험 문제는 주로 GDP 개념의 어떤 GDP의 한계 이런 거에 초점 맞춰서 보시면 충분할 것 같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물가와 인플레이션 하는데 물가 지수라는 개념을 보셔야 돼요. 이거는요, 우리가 어떤 사과, 배, 바나나, 대한민국에 존재하는 많은 상품들이 있잖아. 우리가 전에 미시에서 얘기할 때는요, 프라이스 어떤 가격하면 사과의 단순한 가격입니다. 근데 사과의 가격만 얘기하기는 그래. 그래서 뭔가 다른 것들도 좀 더 추가해서 우리가 얘기를 해야 되는 거죠. 사과의 가격 외에 나머지 바나나, 자동차 이 모든 걸 다 서메이션 해요. 그래서 이거를 다 아우르는 작업을 해요. 이걸 다 합합니다. 그래서 서메이션 P 이걸 다 합하게 돼요. 자, 이거를 뭔가 프라이스 해서 이렇게 물가 지수 이렇게 만들어내요. 자, 그래서 이거 합하는데 여기는 사과가 있을 수도 있고요. 자동차가 있을 수도 있고요. 그 다음에 무슨 뭐 철강 이런 것도 있을 수 있어요. 철근 이런 것도 있을 수 있고요. 자, 그래서 주로 소비자가 사용하는 상품들을 품목으로 묶어야지. 여러분들 맨날 철근 가격 올라가면 여러분들의 지금 막 소비할 때 마트 가서 막 철근 사요? 쇠 사가지고 뭐 이런 거 안 했잖아. 기업들끼리는 많이 하긴 하겠지만. 그래서 소비자가 주로 사용하는 상품 묶음을 한 500개 정도 해가지고요. 그거를 다 가중치를 좀 다르게, 소비자가 좀 더 체감을 많이 하는 거는 가중치를 둬서 시장 거래 비중에 따라서 다른 가중치를 적용해서 측정하게 되는 것을 소비자 물가 지수에서 CPI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거 말고요, 생산자가 사용하는 물건 있잖아요. 기업끼리 서로 거래하는 거, 그게 규모가 더 큽니다. 그래서 국내 거래 비중이 대략 더 큰 한 1000여 개 정도 되는 품목들을 조사해 가지고 기업끼리 원재료, 중간재, 최종재 이런 것들을 해서 가중평균을 계산하게 되는 게 바로 생산자 물가 지수,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여기 보시면 살짝 넣어놨습니다. 이거 암기하거나 그런 건 아닙니다. 소비자 물가 지수에서 여러 가지 가중치 보시면 총 가중치를 이렇게 뭐 1000 이렇게 하게 됐다라고 하면은 뭐 식료품, 주택, 교통 이런 거에서 가중치를 좀 더 다르게 이렇게 집어넣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쭉쭉쭉 해서 연평균 지수 뭐 이렇게 만들어낸다는 거 살짝 보시면 될 것 같고요. GDP 디플레이터는 뭐냐라고 하면요, 이것도 뭐 계산하는 문제로 조금 더 보시긴 해야 되는 건데요. 이 GDP니까 모든 게 다 포함되는 거예요. 근데 우리 GDP 아까 봤을 때 명목 GDP에서 실질 GDP 그걸 보는 거야. 여러분 여기 잠깐 볼게요. 자, 만약에 2020이라 할게요. 2020 여기가 이제 T가 우리가 이게 제로기라고 했어요. 기준연도예요. 기준연도. 자, 그리고요 여기가 2021이라고 할게요. 이게 이제 비교연도라고 할게요. 1기라고 합시다. 비교연도 이렇게 돼 있어요. 자, 우리가 기준연도의 GDP는 어떻게 계산합니까? 하면은요, P0와 Q0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이 명목 GDP죠. 명목 GDP. 2020년의 명목 GDP. 자, 2021년의 명목 GDP는 P1, Q1. 이게 또 역시 명목 GDP 이렇게 돼 있는 겁니다. 네, 이해하시겠죠? 자, 그런데 우리가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아니 이거랑 이거 두 개를 비교해 봤더니 P 때문에 커질 수가 있고 Q 때문에 커질 수 있잖아요. 그래서 이 P를요 그냥 쭉 해가지고 이런 식으로 가지고 오게 되는 거예요. 그러면 여기다가 P0를 곱해주고요. 뒤에 Q는 그대로 곱해주는 거죠. 이렇게 이걸 뭐라고 하냐면
실질 GDP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해하시겠습니까? 자, 얘는 어떻게 돼요? 얘는 그대로 가져가니까 P0, Q0 하니까 얘가 실질 GDP 이렇게 보시면 돼요. 자, 그러면 한번 정리를 해볼게요. 색깔을 좀 바꿔서 한번 보도록 할게요. 네. 자, 그러면 이걸로 할까요? 여러분, 2021년에 비교 연도가 되는데 명목 GDP랑 실질 GDP 요거의 두 개를 비교해 볼게요. 자, 그러면 요거 분자와 분모의 차이가 발생하게 되면 뭐 때문에 차이가 발생하는 걸까요? 뭐 때문에? 그쵸? Q는 똑같잖아. 그러니까 Q는 똑같고 P가 달라져서 물가가 상승해서 그래서 명목과 실질의 차이가 발생한 거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겠죠. 이해 가십니까? 그래서 여기 보시면 P1, Q0 이렇게 돼 있는 거니까 명목을 실질로 나눴는데 그 값이 만약에 여기다 이제 퍼센티지로 표현하려고 곱하기 100을 해요. 그래서 명목을 실질로 나눠주게 되면은 분모 분자의 차이가 뭐냐면 이게 당연히 커지게 되면 물가가 얼마나 상승했는가 라는 것을 알 수 있어요. 그래서 이것도 물가 상승과 관련된 지수로 우리가 이렇게 계산을 할 수가 있게 됩니다. 이해하실 수 있으시겠죠? 자, 그러니까 우리가 기준 연도는 어떻게 돼? 기준 연도는 당연히 명목과 실질이 같아요. 그러니까 요거는 둘 다 지워져서 1 이렇게 되고요. 곱하기 100을 해주면 당연히 그냥 100 이렇게 돼요. 그래서 여기 보시면은 정리할게요. 기준 연도에 여기 나와 있는 GDP 디플레이터예요. GDP 디플레이터는 자, 명목과 실질이 같기 때문에 명목 GDP와 실질 GDP가 같기 때문에 실질 GDP가 같아서 이거 임으로 항상 어떻게 된다? 항상 곱하기 100 이렇게 해주는 거니까 100 이렇게 된다는 것을 알 수가 있게 됩니다. 네, 이해하시겠죠? 이렇게 정리를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이렇게 봐주시고요. 자, 그 다음에 우리가 이제 보실 게 요거 계산하는 거 나중에 좀 보셔야 됩니다. 그리고 소비자 물가지수와 GDP 디플레이터의 어떤 산정 방식의 차이 하는데 소비자가 뭐 사용하는 가격은 소비자 물가지수예요. C가 컨슈머예요. 프로듀서가 되는 거죠. 그래서 컨슈머에는 들어가는데 생산자에는 안 들어가요. GDP 디플레이터에는 다 들어가요. 단지 여기 보시면 수입품 같은 건 안 들어가요. 왜냐면 수입은 해외에서 생산한 거잖아. 근데 이제 수입 같은 경우 이제 소비자 물가지수는 소비자가 이제 수입하는 것이 또 중요하니까 다 포함된다라는 거. 살짝 그 정도만 보시고요. 나머지들은 뭐 시간 되면 보시고 아니면 넘어가셔도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래서 우리가 물가가 상승하게 되는 것을 우리가 인플레이션이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래서 기준 연도에 뭐 2015년도를 기준 연도로 할게요. 여기 보시면 소비자 물가 지수가 100이라고 하고 2018년도에 만약에 109.7 이렇게 된다. 그리고 뭐 2019년도에 128 이렇게 얘기하면 2019년도에 여기 보시면 인플레이션율은 어떻게 됩니까? 라고 하면 1년씩 얼마나 됐는가 라는 건데요. 2018년에서 2019년에서 2018년 뺀 거 그 차이만큼 해서 이렇게 2.8% 이렇게 계산할 수 있다 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이런 것들 변화 전과 변화 후, 그 다음 원래 변화 전 이렇게 표현하시면 되겠고요. 디플레이션은 뭡니까? 라고 하면 물가가 하락하는 거야. 그래서 물가 수준이 이렇게 하락하게 되는 거를 디플레이션, 물가 수준이 이렇게 올라가는 것을 인플레이션. 근데 물가는요 이렇게 떨어지지는 않습니다. 뭐 아이스크림 사과 가격이 떨어진 적이 있습니까? 그거는 이제 디플레이션이 되는 거. 우리가 이제 흔히 얘기하는 거는 인플레이션율 이렇게 얘기합니다. 무슨 말씀이냐면 여기 한번 살짝 그림을 그려볼게요. 이게 시간이야. 시간이 흘러감에 따라서 물가가 어떻게 되냐면 이렇게 빠르게 올라가, 빠르게. 그러다가 체감적으로 올라가고 떨어지는 상황이 발생한다 합시다. 얘는 어떻게 돼요? 얘는 P가 떨어지는 거야. 그러니까 이걸 디플레이션이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디플레이션, 디플레 이렇게. 그리고 여기 물가가 빠르게 상승하는 거잖아. 시간이 감에 따라서 기울기가 이렇게 빠르게 상승해. 이거를 인플레이션 이렇게 얘기하고요. 보통은 이제 우리가 아예 떨어지게 되는 경우는 엄청난 경기 침체니까 그런 거 흔하지 않고 요걸 얘기합니다. 요거 이제 되는 걸 우리가 디스인플레이션이다 이렇게 얘기해요. 디스인플레이션. 아시겠죠? 예, 나중에 또 보도록 할게요. 그렇게 표현하시는 분들이 있습니다. 자, 그래서 디플레이션은 물가 자체가 떨어지는 거예요. 근데 물가지수의 한계 보면은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모든 걸 다 커버하기가 쉽지가 않고요. 그리고 물가 안에 어떤 퀄리티라든가 이런 것까지 다 적절하게 반영하기가 어렵다. 이렇게 정리하시면 될 것 같고요. 이게 품질 향상이라든가 그래서 품질 같은 게 반영이 안 돼요. 품질이 반영이 안 되고
그리고 우리가 이제 미시에서도 살짝 보고 하는데 그 지수 얘기할 때 물가 지수잖아요. 요 앞에 보시면 소비자 물가 지수는 어떻게 얘기하냐면 라스파이레스 방식을 사용합니다. 그래서 CPI의 방법은 어떻게 얘기하냐면 물가가 얼마나 상승했습니까?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물가 지수예요. 근데 뒤에 곱해주는 게 보통 어떻게 됩니까? 라고 하면요. 과거의 Q를 곱해줘요. 과거의 Q. 그래서 요거를 라스파이레스 물가지수, 가격지수 이렇게 얘기합니다. 라스파이레스. 자, 라스파이레스 같은 경우는 어떻게 하냐면 라스트 생각하시면 돼요. 과거의 Q를 곱해요. 자, 그러다 보니까 라스트 과거를 기준으로 하다 보니까 현재 제대로 된 거를 과대평가한다라는 거, 그런 문제가 발생합니다. 그래서 과대평가. 실제 진정한 물가지수를요, 우리가 소비자 물가지수로 계산하면 과대평가는 그런 문제가 생겨요. 왜? 그러면요, 이거는 뭐냐면 우리가 상품 묶음을 얘기할 때 과거의 상품 묶음이야. 이 바스켓 얘기할 때 우리가 상품 묶음에 여기다가 뭐 사이다, 딸기, 뭐 자동차 다 집어넣는데 콜라를 넣고 내가 햄버거를 먹었어요. 사이다도 넣고 같이. 저는 햄버거 먹을 때 콜라나 사이다랑 같이 먹는데 콜라 가격이 올라가면 어떻게 돼요? 그럼 내가 콜라 5개, 사이다 5개 해서 햄버거 10개 먹고 있었는데 콜라 가격이 올라가면 저는 사이다 10개로 가고 콜라는 안 먹을 거야. 그럼에도 불구하고 야야 너 콜라 비싸진 콜라를 그대로 소비한다라는 전제 하에서 얘기하는 거니까 나는 그냥 콜라 가격이 비싸졌거든? 현실에서는 비싸진 콜라를 안 먹거든요? 사이다로 먹거든? 아니야 너 먹는다고 치자 이렇게 되니까 어떻게 돼? 진짜 내가 지출하는 금액보다 더 과대 계산되는 그런 문제가 발생하게 됩니다. 그 정도만 봐주세요. 자, 그리고 지수물가랑 체감물가, 우리 늘상 얘기하잖아. 체감지수, 마트에 갔더니 물가가 안 올랐다고 하는데 왜 이렇게 비쌌는지 모르겠습니다. 이렇게요. 토지와 주택가격 같은 것들이 거기 반영이 잘 안 되기도 하고요. 개개인들의 소비 구조에 어떤 차이가 있습니다. 그래서 소득계층별로 소비자 물가지수로 보완이 가능한데요. 그리고 이제 물가를 억압형 인플레이션이라고 해요. 막 꾹꾹 누르는 거야, 정부가. 근데 이게 나중에 사실 실제로는 지표로는 꾹꾹 누르지만 현실 어떤 체감에서는 훨씬 크게 느껴지는 걸 알 수가 있겠습니다. 뭐 그 정도만 정리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뭐 책에는 뭔가 설명을 더 집어넣긴 했는데 가볍게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자, 그 다음에 이제 기타 주요 거시 경제 변수들 해가지고요. 우선 거기 보시면 심플하게 단순화시킵니다. 그래서 생산물 시장과 노동 시장 이렇게 표현을 해가지고요. 여기요. 그래서 우리가 단순화시키는 거 알 수가 있고 이건 따로 뭐 말씀드릴 필요 없을 것 같아요. 그래서 우리가 거시경제잖아요. 거시. 그래서 이거를 거시경제 시장에 요거는 전체적인 맥락을 쓰게 됩니다. 전체적인 시각에서 우리가 시장을 바라본다. 그런 느낌 정도만 가져가시면 되겠어요. 그래서 생산물 시장은 실질 GDP랑 GDP 디플레이터, 노동시장에서는 어떤 노동시장이 사람들의 이질성을 제외하고 이렇게 했어요. 사람들의 노동력이 다 똑같다는 그런 걸 해가지고 하나의 커다란 노동시장을 분석합니다. 그리고 우리 현실에서는요, 물건이 거래되는 게 생산물 시장인데 그 이면에는 화폐가 흘러가거든요. 그래서 교재 내용을 보시면 여러 가지 첫 번째 1번에 보시면 수많은 금융자산과 실물자산이 있지만 또 화폐와 채권 두 가지만 있다고 얘기할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여기 보시면 금융자산의 보유는 하나는 화폐로 보유할 수 있고요. 또는 채권으로 보유할 수 있다. 본드로 보유할 수 있다. 이렇게 얘기할 거예요. 이거는 그냥 단순화시키는 가정이에요. 그래서 아예 단순화 가정 이렇게 했잖아요. 자, 화폐는 이제 특징이 뭡니까? 라고 하면요. 일상생활에서 화폐를 가지고요. 우리가 교환할 때 매개수단, 교환의 편리가 있어요. 교환은 편리하지만 화폐를 보유하게 되면 우리가 화폐를 통한 이자 수익이 없어요. 이자 수익이 없다라는 게 단점이에요. 없어. 이렇게요. 근데 여기 보시면 채권을 갖게 되면 채권은 어떤 특징이 있습니까? 그쵸. 채권으로 밥을 먹거나 그럴 수는 없잖아. 근데 거기 나와 있는 것처럼 일상생활에서 편리하게 사용할 수 없지만 그러나 이자 수익이 있습니다. 이자 수익이 있어. 이렇게. 그러니까 우리가 금융자산 할 때 교환을 위한 화폐를 보유할 것인가 채권을 보유할 것인가 그런 것들. 그래서 정리를 다시 한번 해보면 내가 화폐를 보유하게 되면 이자 수익을 포기해야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우수삭 받긴 해요. 그래서
화폐를 보유하면 화폐를 보유 시 이자 수익을 이자를 포기해야 돼요. 포기해야 되기 때문에 포기함으로 자, 그래서 거기 3번에 나와 있는데 이자는 화폐 보유의 기회비용이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어요. 이자는 화폐의 기회비용이다. 내가 화폐를 보유하게 되면은 이러한 이자 수익을 포기해야 된다라는 것을 알 수가 있겠습니다. 자, 그래서 이자율, 금리 이렇게 얘기하면 이게 이제 원금 대비 이자가 얼마니? 그게 바로 명목 이자율, 금리 이렇게 얘기를 해요. 그래서 거기 나와 있는 것처럼 내가 100만 원 빌렸는데 1년 동안 110만 원 주기로 했어. 10만 원 추가적으로 준다 합시다. 그러면 그 추가적인 10만 원 이게 여기 있고 원금이 100만 원, 아이고 1000만 원 됐네. 100만 원 이렇게 되면은 10% 이렇게 됩니다. 실질 이자율은요, 우리가 앞에서 본 거랑 비슷해요. 실질이다라고 하면은요, 이게 진짜예요. 레알입니다. 레알을 실질 이렇게 표현하는 거예요. 진짜 이자율 이렇게 되는 것이고, 여기서는 바로 뭐다? 맞아요. 물가와 관련된 요인을 제거하는 거야. 그러니까 인플레이션을 제거하는 거다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래서 앞에 얘기한 것처럼 명목 GDP 해서 실질 GDP 하면 물가 상승으로 인한 효과를 제거한 그 뜻으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마찬가지로요. 임금도 마찬가지입니다. 명목임금, 실질임금 그것도 마찬가지예요. 명목임금은 화폐로 주는 것이고요. 화폐 가치로 표현한 그 뜻이야. 노미날이 실질이 진짜 상품 가치로 표현한 이 뜻입니다. 그래서 실질임금 하면 그게 진짜 임금이고 이자율도 마찬가지입니다. 명목 이자율은 그냥 화폐로 표현한 그런 이자율인데 실질 이자율이 진짜 이자율인데 어떻게 나타납니까 하면 이거는 피셔 가설이라고 얘기해요. 그냥 암기하셔도 됩니다. 옆에 우리가 뭐라고 할까? 도출되는 과정도 살짝 넣어놓긴 했는데 요 관계식이 명목 이자율에서 물가 상승률을 빼면 그게 바로 실질 이자율이 된다. 이렇게 정리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게 피셔 방정식인데요. 이렇게 좀 보시면 되는 건데 우리는 이 결과를 암기하시는 게 훨씬 더 중요합니다. 그 과정보다는 우선 뭐 이렇게 그냥 있다라고 사전정 우리가 예상하는 거 그런 것도 넣어놓긴 했어요. 자, 요 I라고 이제 표현한 게 이게 명목이에요. 대문자로 쓰기도 하고요. 그냥 I라고 쓰기도 합니다. 그래서 명목 이자율 이렇게 되어 있고요. 이 R 있잖아. R이 뭐냐면 보통 실질 이자율을 이렇게 대문자로 많이 씁니다. 그래서 실질 이자율 이렇게 돼 있기도 하고요. 그다음에 이 파이 있잖아. 파이. 이게 인플레이션율 이렇게 나와 있죠. 인플레이션 비율, 물가 상승률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아셨죠? 이걸 피셔 가설이라고 하니까 피셔 방정식 이렇게 하니까 여러분들 체크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물가지수 계산 사례인데 이게 좀 잘 정리되어 있어가지고 넣어놓긴 했는데요. 이건 나중에 좀 보세요. 아셨죠? 보통은 재화가 XZ, YZ 두 가지만 있는 경우로 많이 해요. 그런데 여기서는 쌀, 옷, TV 세 개를 놨고요. 그 다음에 가격이 P고요. 기준연도니까 P0, 생산량이 Q0 이렇게 있고요. 비교연도잖아. 그러니까 얘는 비교연도 P1, Q1 이렇게 생각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우리가 여기 보시면은 요거 가격이라기보다는 이제 요거 명목 생산액 그거 보시면 되겠죠. 그래서 여기 보시면 기준연도의 가격에다가 요거 Q를 곱한 게 요거 50 곱하기 10가마 해서 이게 명목 가치로 이렇게 표현을 한 겁니다. 그쵸? 명목 생산액이에요. 죄송해요. 그리고 여기도 마찬가지입니다. 70 곱하기 11 하니까 이렇게 명목 생산액 이렇게 표현을 했고요. 품목별 가중치를 이렇게 다르게 둡니다. 그래서 가중치를 똑같이 두지 않고 쌀이 우리 생활에 좀 더 중요하잖아요. 옷은 한 번 사면 좀 오랫동안 입을 수 있으니까 TV도 중요한가 봐요. 그래서 이 전체 가중치를 1로 놓고 봤을 때 가중치로 해서 여기도 가중치로 해서 우리가 표현을 하게 되고요. 그랬을 때 실질 생산액 이렇게 표현하게 되면은 실질 이렇게 되는 거잖아. 우리가 앞에서 본 것처럼 가격을 계산을 할 때 어떤 걸 넣나? 여기 보시면 산출량은 얘를 생산량으로 그대로 넣는 거예요. 그대로 넣는데 가격을 곱할 때 이 옛날 가격을 여기다가 곱해주게 되면 이게 실질 생산하게 되는 거야. 그러니까 P0에다가 Q1 이렇게 곱하게 되는 것이고요. 얘는 명목 생산에 이거 어떻게 됩니까? 색깔을 좀 다르게 할게요. 굵게 합시다. 처음 보시는 분들은 좀 어려워요. 그러니까 너무 심하게 신경 쓰지는 않으셔도 돼요. 이거 실질 생산액은 어떻게 되면 이렇게 되는 거고요. 실질 기준연도의 가격을 곱해주는 것이고 명목 생산액은 뭐입니까?
당해년도의 가격에다가 당해년도의 생산량을 곱해주는 것이고, 얘는 명목 여기도 생산액이 되겠죠? 여기는 어떻게 됩니까? 예, P0에다가 Q0 이렇게 되는 거예요. 이해 가시죠? 그래서 우리가 어떤 걸 보시려고 하는 거냐면 기준연도의 명목 GDP, 비교연도의 명목 GDP, 당해년도 가격과 당해년도 생산량을 곱해주는 것인데 비교연도의 실질 GDP 이렇게 얘기해버리면 기준연도의 가격 P0를 곱해준다. 이 정도만 잘 체크 정리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앞에 우리가 파세 지수, GDP 디플레이터가 바로 파세 지수랑 똑같습니다. 라스파이레스 지수로 나타내는 게 바로 우리는 맞아요. 그게 라스파이레스 지수 이렇게 해서 표현을 하게 되면 라스트 생산량을 가지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뒤에 곱해지는 게 여기 Q0라는 거 보이십니까? 그래서 요거 Q0, Q0다라는 거. 파세 지수는 어떻게 되냐면 뒤에 곱해지는 게 여기 Q1, Q1 이렇게 돼요. 자, 우리의 관심사는요, 물가가 얼마나 상승하는 겁니까? 잖아요. P0, P1 이렇게 있어요. P0, P1. 그러니까 요거 지수는 바로 어떻게 되냐면 관심사가 분모가 이제 P0, 분자가 P1 하니까 물가가 얼마나 상승했는가 그거를 파악하는 거라니까요. 근데 여기 뒤에 보시면 과거의 Q를 곱해주면 라스파일스가 되는 것이고요. 새로운 현재 비교년도의 Q를 곱해주면 그게 파세 지수가 된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그거는 이제 뭐 계산 과정이 여기 나와 있으니까 그거는 그냥 넘어가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래서 우리가 이번 시간에 많은 거시경제 지표를 봤어요. 좀 갑자기 확 나와가지고 여러분들 부담될 수 있긴 한데 앞으로 뒤에 거시경제 하면서 계속 얘기를 할 거예요. 소비, 투자뿐만 아니라 여러 가지 피처 방정식도 얘기할 거고, 지금 우리가 살펴보는 거는 GDP란 무엇이고 왜 우리가 총체적인 측면에서 우리가 어떤 변수를 계산해야 되는가, 그런 측면에서 좀 잘 생각하시고요. 또 인플레이션 같은 거 할 때는 우리가 다시 얘기할 겁니다. 가격지수, 물가지수 얘기할 건데 이게 라스파일스냐 파세냐 이렇게 해가지고 뒤에 곱해지는 게 옛날 상품 묶음 가격이면은 라스파이레스, 그리고 비교년도의 상품 묶음의 가격이다, 수량이다 라고 하면 그게 파세,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아셨죠? 자, 이렇게 해가지고요, 전반적인 거시 변수에 대한 얘기를 조금 말씀드렸는데 좀 약간 살짝 가볍게 보세요. 가볍게 보시면서 나중에 좀 문제를 풀면서 체크 반복해서 하시는 게 더 좋습니다. 그리고 생산, 분배, 지출 측면에서의 국민소득이 똑같다. 삼면등가의 법칙이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아셨죠? 자, 이렇게 하시고요. 다음 시간에 이어서 뒷부분 같이 공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